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저희 시간으로 7월 30일 새벽에 7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었는데요. 관련해서 코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들과 정책 스탠스의 변화가 별로 없는 회의였습니다. 함께 발표됐던 정책 성명문에도 대체로 직전 회의 성명문과 유사했었는데요. 다만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파르게 하락했었던 몇몇 경제 지표들에서 반등이 확인되었다라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법했던 문장이 등장했던 반면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향후 경기 경로는 온전히 바이러스의 진행 상황에 좌우될 것이다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추가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됐던 내용이었는데요. 결국은 향후 경기의 경로는 온전히 코로나의 진행 상황에 달려있다라는 연준의 입장이었습니다. 우선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연준이 지켜보고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 카드의 사용 내역이라거나 신규 고용 속도, 또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 업종의 예약 같은 데이터들에서 6월 이후에 회복 추세가 둔화가 되고 있음이 좀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있었던 미국 경제지표 반등에 연준이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위기의 근본인 코로나가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경제 주체들은 여전히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런 현상이 장기화가 될수록 경제에는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부담이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최근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의 근거는 이번에 발생한 실업자들 중에서는 일시적인 실업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일시적인 실업의 영구적 실업 전환, 그리고 기업들의 전략적인 고용 축소 결정에 따른 신규 영구적 실업 증가가 좀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경제 회복 속도, 탄력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부분은 취약 계층을 바라보는 연준의 시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겠지만 이번 사태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충격의 강도는 금전적인 버퍼가 가장 얇은 취약계층들인 저숙련, 저소득 서비스 업종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었는데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원래 일자리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서비스업 규모 자체의 위축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부문의 일자리를 찾아서 나서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연준을 비롯한 국가의 정책은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시 구할 때까지 시간 동안 필수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켜줘야 한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또 고용시장 회복의 온기는 언제나 취약계층에게 가장 늦게 도달한다라는 점도 덧붙였었는데요. 아마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연준이 자주 직면했었던 비판은 연준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한 결과 자산시장에 과열이 나타나고 이런 자산시장 과열은 결국 부의 불평등 확대를 야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연준 입장에서 보면 연준은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완화 정책 장기화 결정을 내린 걸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일단 그 사람들이 자산시장을 본다면 연준은 고용시장을 본다라는 겁니다. 물론 안정적인 자산시장과 고용시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장기금리들, 균형금리들이 낮은 세상에서는 자산시장과 고용시장을 동시에 목표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택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뚜렷하게 고용시장을 얘기했습니다. 즉 연준에게 자산가격 과열에 대한 경계는 일자리를 잃은 취약한 계층을 지키는 것에 우선할 수 없다. 즉 완화 정책의 장기화가 시사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저금리 환경을 계속 가져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묵과하기만 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 고용시장 회복의 시기를 앞당겨줄 수 있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준은 정부가 충분한 소득 보전을 넘어서서 정부 주도의 투자로 경기와 고용시장을 끌어올려줄 때까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해 갈 겁니다. 또 마지막 주제는 앞으로 곧 발표가 될 연준의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 이 연준의 새 정책 목표와 새로운 기준금리 포워드 가이던스, 그리고 자산 매입 목적의 구체화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실 우리는 이미 바뀐 정책 프레임워크 하에서 정책들의 시행 중에 있다. 단지 문서화 작업을 아직 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금융시장, 우리도 이미 연준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궁금할 뿐인데요. 핵심은 지금의 저금리 환경을 상당 기간 유지해줄 것이다 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시장에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 없이 전달하는 거고요. 이 정책 목표 같은 경우에는 물가의 2% 오버슈팅을 일시적으로 용인하는 걸 골자로 한 이 형태를 변경해서 금융시장이 기대 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연준이 만약에 이 명목금리 상승을 방어를 한 채로 기대 물가만을 계속 위로 자극한다면 그 격차인 실질금리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질금리의 추가 하락은 이미 최고치를 넘어서 상승하고 있는 금 가격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금융자산 가격들을 추가로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논의가 가장 뒤처져 있는 부분은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인데요. 다만 이 부분에서도 사실 우리는 이 금융시장은 이미 연준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이 매입량에 대한 약속을 기반으로 자산 매입을 시행했던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이제는 채권의 가격인 금리에 대한 약속을 기반으로 매입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매입량과 가격은 동시에 타겟팅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의 무게를 실으려고 한다면 다른 쪽은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미 연준의 주요 목표가 매입량보다는 금리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측 차트 보시면 BOJ의 이 자산 매입 증가분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2016년 당시 일본 BOJ가 처음으로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BOJ는 이 매입량 목표인 본원통화 연간 80조인 증가를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장기금리 목표였던 10년물 금리를 0% 부근에 유지하겠다라는 정책을 새롭게 들고 나왔었습니다. 사실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는 두 가지 목표를 같이 제시를 했던 셈인데요. 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BOJ는 그 시점부터 사실상 매입량 목표를 포기하고 금리 목표를 지켜왔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BOJ가 매입량 목표를 굳이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정책의 시그널이 자칫 긴축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텐데요. 그리고 올해 3월에 BOJ는 드디어 매입량 목표를 버리고 금리 목표만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연준도 당분간은 매입량과 금리 사이에 과도기적인 기준을 세우고 자산 매입을 시행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매입량 최소 한도 제시 정책도 어찌 보면 과도기적인 성격의 목표제인데요. 물론 연준이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의 정책 프레임을 짜갈지 지켜보는 건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연준이 매입량보다는 금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산 매입을 지속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의 진검 승부는 지금과 같은 시기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물가와 경기가 본격적인 상승 압력이 나타나면서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때 증명이 될 겁니다. 그 시기에 연준이 이 물가의 상승을 정말 얼마나 용인할 의지가 있는지, 다른 말로 물가로 인한 상승 압력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명목 금리들을 얼마나 아래로 붙잡고 있을지, 그 과정에서 실질금리 하락을 어디까지 유도할지와 같은 그때의 연준 정책 강도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당분간 연준의 정책은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